네, 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그 요즘 말 많았던 이제 디딤돌 대출 12월 2일부터가 다음 달인데, 요거 축소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제, 어, 다들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이걸 제 생각, 저만의 생각으로 좀 풀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일단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이고 무주택자들이 사용하는 대출인데 이것마저 한도를 줄인다라고 해서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난 거기 때문에 줄여지는 건 줄여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라는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출에는 용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용어는 뭐 크게는 세 가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세 가지. 그다음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건 요 정도인데 LTV, DTI, DSR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LTV는 담보 가치에 대한 뭐 대출 비율 이렇게 좀 말을 제가 줄여서 갖고 와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뭐 LTV 80%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거, 뭐 무주택, 생애 최초 이런 게 이제 다 아파트 뭐 6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거를 LTV 80%까지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총 가액에 뭐 곱하기 그냥 80%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금액까지는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LT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LTV 80%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DTI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한 이자,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 이자 플러스 신규 대출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좀 내 소득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다음에 이제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DTI랑 DSR 중에선 만약에 우리는 이 정책은 DTI만 봅니다. 라고 하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 대출에 이자만 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DSR로 넘어가면 기존 대출 이자랑 원금 플러스 신규 대출 원금 이자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큰 액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DTI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소득으로 나왔을 때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간 정책 자금, 약간 이렇게 혜택, 지원 이런 느낌으로 할 때는 좀 DTI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정책 자금 대출이 아닌 그냥 일반 뭐 신용 뭐 이런 대출을 쓸 때는 DSR, 은행에선 DSR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DSR은 기존 대출, 네, 만약에 내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대출, 뭐 자동차 할부금, 그다음에 전세 대출까지 이런 걸 포함한 기존 대출에 원금과 이자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신규로 내가 받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그럼 아까보다는 약간 이자만 했었던 건데 원금하고 같이 합치니까 훨씬 커지겠죠? 거기에서 소득으로 나눈 거. 요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DSR 40%네, 뭐 50%네 이런 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DSR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대출을 좀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DSR 규제를 좀 여유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줄인다든지 규제를 할 때는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대출할 때 지금 계속 말이 이제 나왔던 거, 네, 말이 나왔던 게 요거 방공제예요. 방공제. 그 아까 뉴스 화면을 보시면 뭐 5,500만 원을 제한해, 4,200만 원을 뭐 제한해, 뭐 이렇게 막 써 있었어요. 4,800을 제한해. 그게 이 방공제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혹시나 이 30년 동안 뭐 이렇게 만기 동안 해주는데 30년 동안 차주가 대출을 잘 갚으면 좋지만 못 갚을 환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힘들다든지, 그럼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다시 이제 상환을 받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었어. 그 임차인 중에서 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게 서울은 5,500, 수도권 경기 인천은 4,800. 이게 뭐냐면 경매를 넘어갔을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줬지만 은행보다 더 늦게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준 임차인이 돈을 먼저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제일 먼저 돈을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반공제라는 말도 쓰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 보증금, 그러니까 적은 대신 좀 5,500만 원 정도, 서울은, 경기 인천은 한 4,800.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데 요 금액을 먼저 배당을 받아요.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요거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실은 지금 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책 대출은 이거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반공제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이 줄었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남들은 혜택을 못 보던 걸 혜택을 받던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나도 남들하고 똑같아졌다 정도인 거지 뭐 약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혜택을 줄였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그 갭을 맞춰간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는 디딤돌 대출이 됐는데 LTV 80%를 해줬어요. 그러면 4억까지 대출이 되죠. 거기에서 반공제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500만 원을 빼서 3억 4,50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좀 다시 듣기를 해서라도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대출을 진행하시는 실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은행에 계시는 대북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5억짜리 계약서를 갖고 오면 저희는 LTV 뭐 80%, 70%의 방빼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빼기, 방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이거를 내가 모르면 그냥 성인이 돼서 그냥 모르고 동의하잖아요. 회원가입하듯이 예 이러고 동의를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그거를 같이 대응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하면 방빼기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방빼기는 약간 은어 같은 느낌의 말이고 이걸 이제 반공제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반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총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즘 반전세라는 개념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에 뭐 월세 뭐 50만 원이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 중에 은행이 나보다 돈을 먼저 빌려준 걸 우리는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순위라고 해요. 선순위. 네. 그 은행이 1번이고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2번입니다. 임차인이 2번일 때 내가 1억 5천에 월세를 50을 살고 있어. 그래도 보증금이 1억 6,500 이하니까 이 1억 5천 중에 5,500만 원은 먼저 배당을 받게 해줄게. 이게 현재 최우선 변제 금액의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사실은 좀 그냥 5,500에 맞춰서 월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죠. 네. 내 위로 우리 집 예를 들면 우리 집 아파트가 요즘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6억 하던 게 4억이 됐어요. 근데 내 위로 대출이 4억이 있네? 그럼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500만 원으로 뭐 월세 얼마 해서 들어갔어. 그럼 전혀 불안할 거 없어요. 뭐 허그 보증, 뭐 전세 보증 이런 거 안 해도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먼저 보증금을 챙겨줘야 돼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고 임차를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임차를 들어갈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정비계획, 뭐 과밀 억제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요 단어까지는 좀 풀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경기도는 인천 이런 데는 4,800. 네, 서울보다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이제 뭐 광역시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서울보다 먼 지역들은 2,800.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지역들은 2,500까지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뉴스를 돌려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수도권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로 5,500만 원까지 한도가 줄었다. 이 5,500만 원 뭐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5억 아파트 디딤돌 대출은 LTV 80%예요. 그러니까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였고 거기서 5억 5천만 원을 현재 반공제하는 일반 대출처럼 반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이렇게 했을 때 5억 아파트 원래 경기도 같은 경우 5억에서 80% 받으면 4억이 나오고 똑같죠. 서울이든 경기도든. 근데 경기도는 4,800을 줄여서 3억 5,200이 된다.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뭐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라고 하니까 뭐 지금까지는 상관없고 이제 다음 달부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거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소득층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말은 반공제를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이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뭐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 관리 위해서 뭐 이렇게 마련한 방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할 거예요. 네, 저는 정부에서 돈 갖고 이야기할 때는 한번 꼬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꼬아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이제 LTV라는 단어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구매하는 금액에 곱하기 80%까지 대출해준다. 이건 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어요. 대신 이 LTV라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반공제를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반공제 할 거야. 수도권은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추 담보 대출. 요거는 분양권 사가지고 이제 입주할 때 아직 등기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좀 제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일부 제한할 거야. 뭐 요 정도인데 요거 3번까지는 지금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이건 어차피 다 일반 은행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 반공제를 할 건데 일부 할 거예요. 어디? 제외 대상 보면 지방은 안 할 거고 수도권 아까 할 거라고 했는데 B아파트는 안 할 거예요. B아파트. 결국엔 빌라나 아니면은 오피스텔 이런 거겠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건 이제 요즘 쉽게 못 건들겠죠. 저출산 이야기가 너무 세니까. 근데 전세 피해자 전용 대출 이것도 쉽게 못 건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연소득 4천 이하 및 3억 이하 주택이래요. 근데 요거는 잘 안 써 있더라고요. 뉴스나 신문 기사에. 3억 이하 주택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 생각을 좀 적용해서 약간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방 반공제 안 할 거고 수도권 중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반공제는 안 할 거야. 대신 뭐 연소득이 좀 낮거나 지방 수도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도권이더라도 3억 이하 주택은 반공제를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
대로 꼬아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 비아파트, 그러니까 지방이나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있지만 3억 이하 아파트는 좀 가격을 너희가 올렸으면 해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거 매수를 하라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은 저는 이거를 뭐 사라 마라, 저는 이거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봤을 땐 비싸고 좋은 거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상황이 애매하다.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그 뉴스 타이틀만 보고 이제 대출 안 해준대. 아, 정부 나쁜 놈이네, 쓰레기네. 예, 이렇게만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3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되죠. 그럼 이제 서울은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냥 이렇게 일단 좀 제가 요거 좀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조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물고기 몰듯이 좀 몰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3억 이하 아파트를 좀 이제는 요건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빌라, 빌라 사실 정부가 죽여놓고선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3억 이하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정부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대로 가요. 네, 그대로 가요.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무너질 거야, 뭐 엄청 힘들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강남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그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다 막았어요. 절대 안 나오게끔. 그럼 15억, 우리나라에서 15억 이상 아파트 어디예요? 강남, 반포, 서초, 용산, 비싼 데였어요. 거기는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막았어. 근데 그들은 원래 15억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대출을 받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한남더 이런 데 연예인들 막 살고 있어요. BTS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5억 아파트 뭐 이런 거 살 때 대출 의미가 있어요? 뭐 연예인들 살 때 아니 집을 대출 받고 사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돈 벌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60억? 그냥 돈 벌어서 현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안 받고 샀기 때문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더 굳건하게 다진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져도 무너지지 않게끔 문재인 정부에서 탄탄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22년 말, 23년 초 이렇게 좀 금리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꺾일 때 그 이상의 아파트들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잠깐 분위기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계속 더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한남더 1에서 100억을 찍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올라가요. 왜?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의미가 없거든. 네.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원래 현금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민주당일 때나 뭐 지금이나 상관없이 좀 네, 정부가 원하는 그 흐름대로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억 이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3억 이하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정부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뭐 아파트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라 다 가렸어요. 가렸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해온 거고, 서울시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아니에요. 1600세대. 네, 세대가 많죠. 그리고 뭐 한 30년, 88년도니까 30년이 넘었죠. 37년 차죠. 그 막 재건축 이야기도 나올 법하면서 시끌시끌 할 만한 아파트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네, 물론 평수는 작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3억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멈춰 있어요. 그럼 이건 뭐 작으니까 뭐 의미 없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오를 때는 여기서 짧게 그냥 2억 밑에 있던 게
4억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2배가 됐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네, 고점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멈추어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근데 이 13평, 14평이 나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급격하게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럼 14평이 그냥 적당하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 단지는 생각보다 지리적 입지가 좋아요. 옛날에 있을수록 더 좋은 데다가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1인 가구야, 뭐 2030이야, 독립할 거야, 뭐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인데 지금 이렇게 2억 뭐 한 8천을 3억 이하니까 반공제 안 한다 그랬죠. 그럼 80%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2억 8천에 뭐 80% 하면 뭐 한 2억 뭐 한 3천, 2천 나오니까 내 돈 한 5, 6천 정도만 갖고 하면 훨씬 낫고,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200만 원을 정부에서 깎아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거의 없어요. 요 정도 금액의 취득세가 한 1.1%니까 300 정도 겠죠. 네. 300 정도인데 200만 원 깎아주면 진짜로 취득세도 거의 안 내는 수준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5천에 얼마 이렇게 월세를 살 바에야 5천만 원 정도를 내 돈 넣고 이렇게 네, 청년들이 자기 집으로 뭐 청년 전세 주거 이런 거 말고 5천만 원 요즘 빡세게 일해서 그냥 알뜰하게 돈 안 쓰고 모으면 모을 수 있잖아요. 네, 모을 수 있어요. 착같이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 네. 노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냐면 일하는 시간 동안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것도 다른 지역인데 제가 조금 다 가렸어요. 이거. 네, 좀 그래서 여기도 1600세대예요. 여기도 대단지죠. 여기도 2001년 차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24년 차 된 건데 여기도 지금 떨어졌어요. 네, 여기도 지금 정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도 경기도예요. 경기도고 경기도도 3000세대 정도 돼요. 24년 차입니다. 네. 여기는 어딘지 말씀 못 드리지만 신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무섭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아, 내가 이때 샀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너무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전에 요 박스로 봤을 때 평균치 정도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경기도 신도시인데, 약간 외곽이긴 해요. 신도시에서 약간 외곽인데, 뭐 32평이에요, 32평. 평수가 많이 다르죠, 서울보다. 근데 요게, 그래도 요즘은 뭐 GTX니 뭐 SRT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진입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제 생각 같으니까. 근데 제가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맨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어, 나름 한국에서 금융으로 거의 탑급으로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은 몇 명 있겠죠.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되실 정도면 매우 똑똑하겠죠. 네. 이분의 발언도 조금은 골라서 봐야겠지만, 이분이 매우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23년 10월 달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 집값이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지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30% 넘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30%면 충분히 떨어졌다. 근데 이분은 좀 평균치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서울, 뭐 경기, 인천, 부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분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니까 그냥 부동산 가격 전체로 봤을 때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평균이면
서울은 전 30%면 충분히 많다고 보는 거고, 서울은 한 20%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지방은 뭐한 4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평균을 했을 때 30%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랬을 때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30%면 충분히 안전한 상태다. 안전 마진을 갖고 간다. 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네, 뭐 집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유리하다. 네, 여태까지 제가 계속 집사라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상태로 사야 되냐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 대출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뭐 부부 합산으로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네, 생애 최초 만약에 자녀가 있다 하면 좀 올려주고 신혼가구는 좀 더 소득을 올려주는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약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반공제가 이제 플러스로 생긴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일 이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반공제만 업데이트가 된다. 네. 그리고 순자산가액은 4.6억.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무주택자인데 요즘 주식이나 코인들이 많이 올라서 좀 자산이 올라가셨던 분들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무주택인데 자산은 뭐 한 4억 정도예요. 그래도 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거는 네. 요즘 뭐 좀 소득이 높은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연소득을 2억 원까지 올려주겠다. 네. 맞벌이를 하면 왜냐면 이제 결혼을 옛날에는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많이 했는데 요즘은 30대 중반, 후반 많이 하고 결혼하는 나이가 좀 뒤로 가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거나 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혼은 신혼인데 그래서 그걸 조금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페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바꿔주겠다. 근데 대신 이건 이제 맞벌이일 때. 맞벌이일 때 2억이면 괜찮죠. 네. 그리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1.3억. 혼자 외벌이일 때는 1.3억. 외벌이 1.3억도 뭐 꽤 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가는 좀 웬만하면 더 좋아졌다. 이거를 4월 4일날 발표했고 이제 곧 시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대로예요. 네, 순자산가액은 똑같이 네, 4.69억이고 맞벌이 소득은 2억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은 그냥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이었는데 이제 요게 바뀌겠죠. 외벌이 1.3억, 맞벌이 2억 이렇게 다음 달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대출 중에서 좀 주의할 건 뭔가라고 볼 땐 정책 대출들은 이런 거가 조금 있어요. 네. 이렇게 혜택을 주는 만큼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인이 되는 걸 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제도라는 게 늘 있어요. 그래서 차주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뭐 이렇게 네,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살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너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 너가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를 한 다음에 다주택자가 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1주택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대출 기간 중에 1주택을 이제 유지를 해라. 근데 대출을 이게 막 30년 이러니까 30년 동안 1주택을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출, 그러니까 정부 정책 대출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죠. 네. 1주택만 갖고는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어요. 네. 안정성.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도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다른 집이 5억 오를 때 내 집이 3억밖에 안 올랐어? 아, 그냥 그런 게 슬픈 거지. 그러면 2억 정도 차이니까 슬픈 거지. 5억 올랐는데 난 하나도 없어? 이거는 5억 차이가 아니라 거의 한 10억 정도 차이 나게 힘든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정도의 안정감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좀 뭐랄까 치고 가긴 힘들어요. 좀 더 성장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막아놓은 개념인데 이것도 약간의 함정인 건 지난번에 제가 지분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초반에. 네. 만약에 내가 제가 이제 주택을 정책대출을 이용해서 하나를 샀어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나 증여나 상속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버님이나 이렇게 할아버님이 갖고 있는 주택의 일부 몇 분의 몇, 7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주택 소유가 돼요. 그러면 그런 순간 저는 2주택자가 돼요. 네. 1.3주택 이런 거 없잖아요. 1주택자 아닌 2주택자인데 1주택자보다는 많으니까 초과니까 무조건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정부가 이거를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인정해 줄게라는 예외 조항은 있는데 말한 것처럼 6개월 안에 이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일반 주택도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처럼 내가 그냥 팔아야지 한다고 바로 팔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0.3주택 내 거 사실래요? 누가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형제들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좀 갖고 가고 내가 좀 가져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활용은 하되 나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대처도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다음 계획을 세우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알고 계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다음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정책 대출이 아니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죠. 일반. 네. 그냥 우리가 은행 가서 받는. 네. 그러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이렇게 이제 그냥 요즘은 네이버에 그냥 주택담보대출 치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서 막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금리 얼마 3점 4점 몇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보시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에서 1주택자 될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 표준은 아니지만 여기 그래도 한 90% 표준이에요. 90% 표준. 그래서 보시면 LTV가 80%가 아니라 70%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아까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80%, 그럼 4억인데 70%니까 3억 5천으로 바뀌죠. 그럼 거기서 반공제를 해요. 더 줄이죠. 네. 그러니까 반공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을 한다면 이걸 내가 30년 동안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좀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이라고 봤을 땐 LTV 70% 그러면 2억 1천에서 경기도는 반공제를 4,800을 합니다. 그러면 1억 6,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네, 내가 3억짜리 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좀 더 커지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반공제가 5,500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나는 정책자금 대출 무조건 써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요걸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그냥 오늘 이 시간은 좀 생각을 다양성을 좀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제 목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우리 이제 익숙한 제가 조금 여기까지는 좀 열었어요. 음, 네. 우리 일산이 고양시 하면 일산이죠. 네. 그럼 여기는 639세대고 한 30년 차, 31년 차 돼요. 그리고 19평. 근데 19평이면 구조가 요 정도 나와요. 방 2개에 조그맣게 거실 여기 할 수 있고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냥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약간 옷방으로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한 20%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제일 많이 빠질 때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처럼 다 1000세대 이상인데 이건 좀 세대수가 1000세대도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생긴 신축 아파트들은 초등학교를 안에다 넣고 완전 이렇게 아파트들이 감싸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그래서 초품화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제 아파트 이름은 가렸고 초등학교 그냥 단벽으로 쌓아서 초등학교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아이가 길을 건너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거래도 잘 돼요, 사실. 거래량도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2억 9,500이 이제 뭐 실거래라고 써 있지만 제가 보니까 뭐 네, 15층 중에 8층. 그러면 딱 중간층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2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2억 7,300.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월세는 한 3천에 85. 이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책자금 대출은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조건일 때 요걸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저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뭐 LTV 아까 봤던 거 주택 가격 LTV 70% 반공제. 그럼 경기도는 3억일 때 70% 2억 1천 4,800 빼면 1억 6,200까지 대출이 돼요. 네. 근데 만약 2억 7,3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주택 가격이니까.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 것처럼 70%를 곱해요. 그러면 1억 9,110만 원. 여기서 이제 반공제를 합니다. 4,800. 그러면 대출은 1억 4,310만 원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1억 4,310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4.5% 아까 우리 그 대출 비교해 놓은 거 제가 봤죠. 평균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한 달 한 72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반떼를 갚는 거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반떼 사느니 요거 사는 게 낫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월세 5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4,800만 원까지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당을 받긴 하는데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4,800에 월세 50 이런 거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한 5천에 50으로 해도 임차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한 세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천에 50만 원을 세팅할 경우에 아까 3천에 85였으니까 보증금 좀 올리고 월세를 낮춘 거죠. 그럼 2억 7,300에서 내가 1억 4,31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5천을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한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은 약 8천 정도 되겠죠. 네.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거 뺀 거니까. 그럼 1억 9천 정도 되니까. 그럼 나는 투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월세를 50만 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뭐 관리비 아니 이자비를 내니까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내가 돈이 드는 거예요. 5천만 원 아니 8천만 원을 쓰고 내가 한 22만 원 정도를 은행에 상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아파트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니 무슨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도 내고 올 이것도 비용도 맨날 내야 돼. 이게 또 이해가 좀 안 되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차로 비교하는 게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22만 원 이상 기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써요. 그래서 네, 근데 차는 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거랑 비교하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 맞는 하지만 한국밖에 없는 갭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 조금 말이 달라져요. 조금 말이 달라져. 어떻게 되냐면 2억 7,300인데 여기 전세 시세가 2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거 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4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4금융이에요. 전세는. 그러면 이 갭 투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 2억 2천을 임차인이 대출 받아서 요즘 전세를 대출 없이 오는 임차인들 거의 없으니까 이걸 임차인이 대출 받고 임차인 대출 이자를 내겠죠. 그럼 내 돈은 5,3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5,300은 다 있어도 되고 다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5,300을 뭐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용이라는 건 뭐 세금이나 아니면 뭐 중개사 수수료나 이런 건데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빼놓은 거고 그냥 투자금만 봤을 땐 5,300이면 저 집을 나는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소유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00만 원 깎았어. 지금 2억 7,300 내는 사람한테 300만 원만 깎아달라서 깎아서 5천이면 되는 거죠. 5천이면. 그래서 약간 제가 계속 집을 사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좀 가장 쉬운 방법을 갖고 왔어요. 근데 투자는 무조건 리스크는 있어요. 뭐 여기서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요즘 주식 뭐 물론 네, 민주당이 망가뜨린 삼전 이런 거 말고 미국 주식 막 테슬라 이런 거 막 엄청 오르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거 엄청 오르고 비트코인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러니까 투자는 오르면 어떡할 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야죠. 네,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아파트가 2억 7,300인데 내가 2억 7,300이 다 없어? 절대 못해는 아닌 거예요. 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금융,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금융 이용하시면 되고, 한 5천 갖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는 해봐도 죽지 않는다. 네. 죽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고점에서 2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더 떨어지면 얼마 떨어질까요? 저는 10% 이상 안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럼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는 10%. 올라가는 건 갑자기 막 급등하면 2배, 3배. 그럼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을 사라고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쉽게, 네, 대출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대출은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잘 나와요. 근데 요거는, 신용대출이 좀 그렇고, 이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액수가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사업자 대출 이런 건 되게 깐깐해요. 왜냐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깐깐해. 근데 만약에 대기업을 다녀? 그러면 월급이 밀릴 리가 없으니까 잘해줘요. 이런 개념인데 은행이 시스템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대출을 못 갖고 있네? 그러면 경매를 넘겨서 다시 상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좀 적어도 주택담보대출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이자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쫄 필요 없다. 네, 쫄 필요 없다. 네, 은행한테 내가 VIP지 절대 돈을 빌린다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있어요. 돈을 빌려? 그럼 내가 약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없으면 은행은 못 먹고 살아. 이 마인드로 가서 돈을 빌려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네.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VIP가 돼요. 은행은 진짜 그래요. 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빌리는 것보다 10억, 20억, 100억 빌리는 사람을 VIP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좀 VIP가 되기 위해선 대출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건데 결국 많이 아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정부가 점점 이렇게 막 저성장 뭐 이런 거 갈수록 돈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